가을비가 내릴 듯 말 듯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국립묘지 한 구역 정갈하게 정돈된 묘비 앞에 고급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남자는 32세 강도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강태식 지묘라고 새겨진 묘비가 서 있었어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묘였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술잔을 따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룹은 잘 운영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묘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 이름도 없는 작은 묘비 앞에 2명의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낡은 교복 차림에 똑같은 단발머리, 두 아이는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아빠 보고 싶어요.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도 똑같이 중얼거렸어요. 도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묘한 위화감 같은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보호자는 어디 계시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 아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더니 서로를 꼭 껴안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괜찮아, 무서운 아저씨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도윤이 다시 말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이들이 울고 있던 묘비에 닿았어요. 묘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영고 망자라는 글자만 작게 새겨져 있었죠.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니들 여기 누가 묻혀 있는지 아니? 도윤이 물었어요.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빠예요. 그 순간 도윤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름도 없이 묻힌 무영고 묘. 그런데 두 아이는 그곳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과도한 채식만 고집하면 망간 부족 등으로 뼈가 약화될 수 있으니 고기와 생선도 적절히 섭취하세요.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도윤은 두 아이 앞에 조심스럽게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도윤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섭진 않을 거야. 나도 저기 우리 아버지 계시거든. 너희들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신 거니? 언니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5년 전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때와 똑같았어요. 5년 전이라고?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가 5살 때였어요. 그때 아빠가 사고로.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도윤은 묘비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무영고 망자. 이름도 없이 묻힌 사람. 하지만 두 아이에겐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니? 도윤이 물었어요.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에 있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안 계세요. 엄마는 저희 낳고 바로 돌아가셨대요.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도 친척도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런데 왜 이 묘가 무영고로 처리된 걸까요? 너희 아버지 성함은 뭐였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잘 몰라요. 아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5살 때였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 묘가 너희 아버지라는 걸 알았니? 도윤의 질문에 동생이 작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이거 주시면서 여기라고 알려주셨어요.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바래서 인물들의 얼굴이 희미했죠. 젊은 남자가 갓난아기 2명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서아, 이서윤. 아빠가 항상 사랑한다. 도윤은 사진을 천천히 뒤집어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알려줬다는 것도 무연고 묘인데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얘들아, 너희 이름이 서아랑 서윤이구나. 나는 강도윤이야. 도윤 아저씨라고 부르면 돼. 도윤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왜 저희한테 말 거셨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도 아빠를 잃었거든. 그래서 너희 마음이 좀 이해가 돼서.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아빠도 여기 계세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기 계셔. 네 아빠 묘에서 가까운 곳이야. 서아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저희 매주 토요일마다 와요. 아빠 보고 싶어서요. 도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들이 매주 이곳을 찾아와 울고 있었던 거예요. 얘들아, 아저씨가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도 될까?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서아와 서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저희도 아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도윤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알아볼게. 약속할게. 그날 저녁 도윤은 아이들을 보육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저씨 정말 저희 아빠 찾아주실 수 있어요? 아빠가 왜 이름도 없이 묻혔는지. 도윤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저씨가 꼭 알아낼게.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왜 그렇게 되셨는지. 하지만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그 다음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국립묘지를 찾았어요. 이번엔 묘지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묘지 관리하시는 분이시죠? 도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박미정이라고 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제 이곳에서 2아이를 만났는데요. 10살쯤 된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무연고 묘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도윤의 말에 박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아이들 말씀이시군요. 혹시 그 묘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무연고 묘인데 왜 아이들이 찾아오는 건지. 도윤이 물었어요. 박미정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좀 있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미정은 캐비넷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왔어요. 이게 5년 전 기록이에요. 그 묘의 주인은 신원 확인이 안 된 사고 사망자로 처리됐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됐다고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당시 교통사고였는데 신분증도 없고 지문도 데이터베이스에 없었대요. 그래서 무연고로.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그 묘를 아버지라고 아는 거죠? 도윤의 질문에 박미정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사고 후에 경찰이 유품을 조사했는데 주머니에서 쌍둥이 사진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보육원으로 연락이 갔고, 그럼 아이들이 확인을 한 건가요? 아니요. 아이들이 너무 어렸어요. 5살이었으니까요. 보육원에서도 애매한 상황이었대요. 아버지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도윤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망자의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사망 일자는 5년 전 10월 15일. 장소는 서울 외곽국도.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10월 15일.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과 정확히 같은 날이었어요. 이 사람이 10월 15일에 돌아가셨다고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도윤은 파일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사망자의 직업 개인 비서 추정. 이게 무슨 뜻이죠? 개인 비서 추정이라니. 도윤이 물었습니다. 박미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사망자의 차에서 고급 정장과 서류 가방이 발견됐는데 서류 가방 안에 어떤 회사 관련 자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추정한 거죠. 어떤 회사요?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파일 뒤쪽을 넘겼어요. 거기엔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세 메모가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한 줄에 멈췄어요. 서류 내용 태산건설그룹 관련 금융문서. 태산건설그룹. 도윤이 회장으로 있는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박미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좀 놀라서요. 도윤은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과 관련된 다른 기록은 없나요? 가족이나 지인 같은. 경찰이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았대요. 박미정의 말이 도윤의 귀에 울렸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태산건설그룹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날 죽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인님, 이 파일 제가 복사해 가도 될까요? 도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박미정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네,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요. 꼭 필요합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박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복사해 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5년 전 일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거든요. 석연치 않다니요? 당시 경찰 조사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보통 신원불명 사고사는 몇 달씩 걸리는데 이건 일주일 만에 무연고로 처리됐어요. 누군가 서둘러 덮은 것 같았죠. 박미정의 말에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신원을 지웠다는 뜻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도윤은 복사한 파일을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사망일자 5년 전 10월 15일. 태산건설그룹 관련 서류. 그리고 신원불명으로 처리된 이상한 사망. 도윤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도윤은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알아내야 해. 당신이 누구였는지, 왜 아버지와 같은 날 죽었는지. 그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 틀어박혀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단서가 부족했어요. 신원불명의 사망자, 태산건설그룹 관련 서류, 그리고 쌍둥이 자매. 이 세 가지를 연결할 고리가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회사 인사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아버지가 회장이던 시절의 직원 명단을 확인했죠. 수백 명의 이름이 스크롤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정민 마이너스 회장 특별보좌관. 특별보좌관. 아버지의 개인 비서 같은 역할이었죠. 도윤은 이정민의 인사 기록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떴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도윤은 서랍에서 아이들이 준 사진을 꺼냈어요. 색이 바래고 희미했지만 어렴풋이 얼굴에 윤곽이 보였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이 사람 같은 사람 같은데.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도윤은 이정민의 퇴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퇴사일자 5년 전 10월 15일. 퇴사 사유 개인 사정. 도윤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10월 15일. 아버지와 무연고 사망자가 죽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도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정민의 업무 내역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무관리 및 특별 프로젝트 담당. 재무관리. 도윤은 파일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5년 전 회계 자료를 찾아냈어요. 거기에는 이상한 지출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특별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금액은 작지 않았습니다. 수억 원 단위였죠. 하지만 어디에 쓰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도윤은 이정민이 이 돈을 관리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비자금인가?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기업의 비자금은 불법적인 로비나 뒷거래에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 비자금을 관리하던 이정민이 아버지와 같은 날 죽었다는 것. 도윤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왜? 도윤이 혼잣말을 했어요.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윤 회장님이신가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5년 전 이정민 씨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입니다. 최근에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회장님이신가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묘지 관리인 박미정 씨가 제게 연락했어요. 누군가 이정민 씨 파일을 가져갔다고요. 그래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있어요. 이정민 씨가 제 아버지의 특별보좌관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도윤의 말에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 일은 깊이 파면 안 됩니다. 5년 전에도 누군가 막았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죠. 압력이요? 누가 그랬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일엔 큰 힘이 개입되어 있어요. 형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정민 씨가 정말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윤이 다그쳐 물었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날 사고 현장은 이상했어요.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고 차가 통제된 것처럼 정확히 절벽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조사는 일주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이정민을 의도적으로 제거했다는 뜻이었어요. 형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정민 씨에겐 두 딸이 있습니다. 10살짜리 쌍둥이예요. 아이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보내드리죠.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당신의 아버지도 그날 돌아가셨잖아요. 혹시 두 분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정민.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면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두 사람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뒤 형사가 약속대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어요. 5년 전의 사진과 진술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이정민의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차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주변엔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죠. 하지만 형사가 말한 대로 브레이크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자료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한 진술서에서 눈길이 멈췄어요. 목격자 진술 김영수 당시 인근 주민. 진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5시경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고속으로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 뒤를 다른 차 한 대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서 기억에 남았죠.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정민을 추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다른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박순자 당시 인근 식당 주인. 그날 저녁 사고 나기 1시간 전쯤에 한 남자가 제 식당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전화를 한 통하고는 급하게 나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사고로 죽은 사람이더라고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정민은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한 거지?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자료 맨 뒤에서 한 장의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정민의 휴대전화 마지막 통화 내역이었어요. 수신자는 비공개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통화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오후 5시 45분, 3분간 통화. 도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아버지의 통화 기록을 찾아봤어요. 아버지의 휴대전화는 사고 후 회수되어 회사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회사 보안실에 전화를 걸어 기록을 요청했어요. 1분 뒤 이메일로 통화 내역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참으며 파일을 열었어요. 5년 전 10월 15일 오후 5시 45분. 수신 비공개 번호 3분간 통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민이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이정민 씨의 전화를 받았다는 건가?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서재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수첩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책상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도윤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열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파일에는 태상건설그룹의 비자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본 자금은 그룹의 존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었으며 관련 증거는 이정민에게 보관 중.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기록을 남김.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비자금을 운영했고 그 증거를 이정민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같은 날 죽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구나.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 그룹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정민을 제거하고 아버지까지. 설마. 도윤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동생, 자신의 삼촌 강민재. 현재 태산건설그룹의 부회장이자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후 삼촌은 그룹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명목상 회장이었지만 실제 경영은 삼촌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삼촌이 설마. 도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삼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삼촌을 만나 진실을 밝혀내기로요. 다음 날 저녁 도윤은 삼촌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삼촌은 자주 가는 골프 클럽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도윤이 클럽하우스 테라스에 도착했을 때 삼촌 강민재는 이미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 도윤이 왔구나. 앉아. 민재가 여유롭게 손짓했어요. 50대 후반의 민재는 잘 관리된 체격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도윤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삼촌,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놀라셨죠? 아니, 괜찮아. 네가 먼저 연락한 게 오래간만이잖아. 무슨 일이야? 민재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정민의 사고 기록과 아버지의 USB 파일 사본이었어요. 삼촌, 이거 좀 보세요. 도윤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지?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국립묘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쌍둥이 자매를 만났어요. 자기 아버지 묘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쌍둥이 자매? 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이정민 씨의 딸들이에요. 삼촌, 이정민 씨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도윤아, 이 일은 깊이 파면 안 돼. 네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왜요? 삼촌은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도윤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민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정민은 그룹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위험했지. 위험했다고요? 그럼 삼촌은 이정민 씨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위스키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도윤아, 너는 아직 어려. 기업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때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 어려운 선택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어려운 선택인가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조심해서 말해, 도윤아. 너는 지금 회장이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저는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와 이정민 씨가 왜 같은 날 죽었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도윤이 삼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도윤을 응시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아, 말해주지. 어차피 너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민재가 의자에 기대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네 아버지는 큰 문제에 직면했어. 그룹이 부도 위기에 처했거든.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려고 했고 주가는 폭락했지. 그래서 비자금을 만든 건가요? 맞아.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 더 큰 돈이 필요했고 네 아버지는 어떤 거래를 했지? 어떤 거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정치인들과 거래했어. 큰 프로젝트를 따내는 대신 거액의 로비 자금을 제공한 거야. 그 일을 이정민이 담당했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정민 씨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 그리고 어느 날 이정민이 협박을 시작했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서 제거한 건가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어요.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그 일에 동의하셨나요? 도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네 아버지는 반대했어. 다른 방법을 찾자고 했지.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 이정민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한 건가요? 아니, 설득하지 않았어. 네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거든. 민재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사고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민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도윤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네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모든 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거든. 그룹이 무너지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뻔했어.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삼촌이 아버지를. 나만이 아니야. 이 사회 전체가 동의했어. 그룹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민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살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앉아, 도윤아. 소리 지르지 마.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니도 이제 이 세계의 일원이야. 깨끗한 손으로는 그룹을 지킬 수 없어. 네 아버지도 그걸 알았어. 그래서 끝까지 싸우지 않았던 거야.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고요?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정민한테서 전화를 받고 모든 걸 알았어. 그리고 나한테 전화했지. 민재야, 내가 책임질게. 그룹만 지켜줘라고. 민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네 아버지는 스스로를 희생한 거야.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스스로 희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정민과 함께 죽었다는 것. 쌍둥이 자매는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도윤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아이들은 이정민의 딸이 맞아. 하지만 우리가 돌볼 수는 없어. 그룹과 연결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무연고로 처리한 건가요? 이정민 씨의 신원을 지워버린 건가요? 어쩔 수 없었어. 그 아이들이 진실을 알면 모든 게 끝나. 그래서 보육원에 보냈고 연락을 끊었지. 민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삼촌, 전 이럴 수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도윤아, 네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진실을 밝히면 네도 끝이야. 회장 자리도 그룹도 다 잃게 될 거야. 민재가 경고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상관없어요.
전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돌려줄 거예요. 도윤아. 민재가 소리쳤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테라스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룹을 지키려다가 희생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민도 마찬가지였죠.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기로요. 삼촌을 만난 다음 날 도윤은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생모는 누구일까? 이정민이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면 어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요? 도윤은 다시 묘지관리인 박미정을 찾아갔어요. 관리인님, 이정민 씨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특히 아이들 어머니에 대해서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박미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이들 어머니는 출산 직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병원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성삼의료원이었을 거예요. 당시 VIP 환자로 입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정의 말에 도윤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VIP 환자? 이정민은 비서였어요. 그렇게 큰 돈을 쓸 형편이 아니었죠. 도윤은 삼성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기록실에 들어가서 10년 전의 기록을 요청했어요. 직원이 낡은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펼쳤어요. 환자명 조은희. 출산일 10년 전 6월 23일. 쌍둥이 출산, 난산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 도윤은 파일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보호자 강태식.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태식?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파일을 더 뒤지자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검사 의뢰인 강태식. 검사 대상 조은희의 쌍둥이 자녀. 결과 강태식과 생물학적 부자관계 확인됨. 도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는 이정민이 아니었어요. 진짜 아버지는 강태식,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정민이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차에 앉아서 다시 한번 서류를 읽었습니다. 조은희. 도윤은 이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사진첩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도윤은 아버지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펼쳤어요. 30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한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과 은희, 제주도에서.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조은희를 사랑했던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혼하지 못했고 나중에 도윤의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조은희는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서아였습니다. 아저씨, 저희 보육원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람들? 도윤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요. 저희 데려가려고 해요. 무서워요. 내가 지금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마. 도윤은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았습니다. 보육원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도윤은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보육원 앞에는 검은색 세단 2대가 서 있었어요. 도윤은 황급히 차에서 내려 보육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원장실에는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고 서아와 서윤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도윤을 돌아봤어요. 강도윤 회장님이시군요. 저희는 태산건설그룹 법무팀입니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 아이들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보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들은 그룹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특별시설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도윤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삼촌이 아이들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어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거역하실 수 없어요. 남자가 서아에게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도윤은 남자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회장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물러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도윤이 소리쳤어요.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결국 물러섰습니다.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나가자 도윤은 서아와 서윤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도윤이 2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응, 괜찮아. 아저씨가 약속할게.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했습니다. 이틀 뒤 도윤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태산건설그룹 본사 대강당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이사회 멤버들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 민재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도윤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아와 서윤의 손을 잡고 함께 연단 앞에 섰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산건설그룹 회장 강도윤입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5년 전 제 아버지 강태식 회장님과 특별보좌관 이정민 씨가 같은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2 분은 조직적인 살인의 희생자였습니다. 도윤의 말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 2 아이는 이정민 씨의 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제 아버지의 친딸들입니다.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도윤은 친자 확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병원 기록과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버지와 조은희 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사회석이 술렁거렸어요.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삼촌, 앉으세요.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습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룹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룹이 진실 위에 서 있지 않다면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도윤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룹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자금을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누군가 아버지와 이정민 씨를 제거했습니다.
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당시 사고 조사 기록입니다.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고 두 분 모두 추격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일주일 만에 종료됐고 모두 단순 사고로 처리됐죠.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도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현 이사회 의장이자 부회장인 강민재입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증거는?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도윤, 네가 미쳤어.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도윤은 USB를 들어 올렸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도윤은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는 강태식이다. 이 기록을 남기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다. 민재가 이정민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재는 나까지 제거하려 할 것이다. 만약 이 기록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진실을 밝혀달라. 그리고 은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내 딸들을 부탁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재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룹을 지키려고, 그룹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강민재 씨,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재가 끌려가면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너는 너무 순진해. 민재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아와 서윤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윤은 회장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서아와 서윤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태산건설그룹은 큰 위기를 맞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도윤은 모든 비자금을 국가에 환수하고 그룹을 투명하게 재건하기로 약속했어요. 한 달 후 도윤은 서아와 서윤과 함께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봄이 왔어요. 묘지에는 새순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두 묘비 앞에 섰어요. 하나는 아버지 강태식의 묘, 다른 하나는 이제 이름을 되찾은 이정민의 묘였습니다. 도윤은 두 묘비에 각각 꽃을 놓았어요. 아버지, 이정민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은 모두 밝혀졌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와 서윤도 꽃을 놓았어요. 아빠, 저희가 진짜 아빠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서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저희 아빠예요. 한 분은 낳아주신 아빠고 한 분은 키워주신 아빠예요. 서윤이 덧붙였어요. 도윤은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래, 두 분 다 너희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세 사람은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묘지를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서아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도윤이 놀라며 서아를 바라봤어요. 오빠라고? 네. 저희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아저씨는 저희 친오빠니까요.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야. 도윤은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차에 타서 도윤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파스타요. 서아가 밝게 말했어요. 아니야, 떡볶이. 서윤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둘 다 먹으면 되지.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몰며 생각했어요. 지난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회장 자리, 그룹에서의 권한, 그리고 삼촌과의 관계. 하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서윤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바다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해.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바다요? 와, 좋아요. 서아가 신나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백미러로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가 잘 키울게요. 약속할게요. 도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석 달 후 민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도윤은 서하, 서윤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때 그룹의 실권자였던 그는 이제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민재는 살인 교사, 증거 은폐,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50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민재가 방청석의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슬픔이 담긴 인사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도윤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아요. 제 삼촌도 저도 모두 피해자니까요.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그게 제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윤은 서아와 서윤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어요. 바깥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오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서윤이 물었어요. 응, 다 끝났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면 돼.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탔어요. 그리고 새로운 집이 있는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6개월 후 도윤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민재를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면회실에 앉아 기다리자 수의를 입은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민재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도윤이 먼저 전화기를 들었어요. 민재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삼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살고 있지. 너는 어떻게 지내니? 민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바다 근처로 이사했어요. 서아랑 서윤이랑 같이요. 그래, 아이들 잘 키우고 있구나. 민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삼촌, 전 삼촌을 용서하고 싶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용서라니, 네가 날 용서한다고? 네. 삼촌도 피해자예요. 그룹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힌 거죠. 도윤의 말에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하다, 도윤아, 정말 미안해. 민재가 울먹였습니다. 네 아버지를, 내 형을 내가 죽였어.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전 삼촌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미움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니까요. 도윤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민재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네가 이렇게 큰 사람으로 자라줘서. 삼촌도 반성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랑 서윤이가 삼촌 보고 싶어 했어요. 언젠가 면회 오게 해도 될까요? 아니, 안 돼. 내가 그 아이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삼촌, 아이들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도윤의 말에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때가 되면 만나보마.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삼촌, 건강하세요. 또 올게요. 도윤아, 고맙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교도소를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아와 서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2년 후 작은 바닷가 마을. 도윤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오후 5시 학교에서 돌아온 서아와 서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다녀왔어요. 두 아이가 밝게 외쳤어요. 이제 12살이 된 서아와 서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간식 준비해놨어. 도윤이 웃으며 샌드위치를 내왔어요. 오빠, 오늘 학교에서 장기자랑 했는데 서윤이가 1등 했어요. 서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서윤이 대단한데? 에이, 언니도 같이 한 건데요. 서윤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도윤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아빠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오빠는 언제 결혼해요? 서아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아직은 너희 둘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도윤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에이, 오빠도 행복해야죠. 우리 혼자 행복할 순 없잖아요.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들한테 가볼까요? 서아가 제안했어요. 그래, 가자. 세 사람은 카페로 돌아와 차를 탔습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국립묘지로 향했어요.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완전히 진 후였습니다. 도윤은 손전등을 켜고 두 아이와 함께 묘비 앞으로 갔어요. 2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 이정민. 서아와 서윤은 각각 꽃을 놓았어요. 아빠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잘 돌봐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윤이 덧붙였어요. 도윤도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정민 씨 아이들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두 분도 편히 쉬세요. 세 사람은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묘지를 나왔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행복한 거죠? 당연하지. 우리 정말 행복해. 도윤이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럼 됐어요. 행복하면 됐어요.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몰며 생각했어요. 5년 전 묘지에서 우는 두 아이를 만난 그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가족, 그리고 진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바닷가 마을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쌍둥이 자매와 아버지 죽음에 쌓인 비밀이 놀랍지 않았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